안녕하세요. KM 클릭 이항숙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면허 외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아, 저희가 주 7일 대표 김현호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표님은 한의 진단학을 전공하셨고 침구과 전문이시고 또 무엇보다 그 전에도 또 공학을 전공한 베이스가 있으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진단검사의학 교육을 맡아서 교육을 해오고 계셔서 이번 인터뷰의 적임자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처음으로 드려야 될 질문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의사 진료하는 데 있어서 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이나 임상적인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질문이, 한의사가 진료를 할 때 의료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임상적인 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질문 내용이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이게 당위성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써야만 한다라는 것을 웅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질문의 핵심은 그러면 의료기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이 의료기기란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뜻으로서는 의사든 한의사든 어쨌든 의료인이 어떤 진료를 할 때 사용하는 어떤 기계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만 대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의료기기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법률에, 의료기기법이죠. 의료기기법 제2조 정의에 보면은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앞으로 제가 또 읽을 네 가지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모두 의료기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은 이제 복용하거나 이제 바르는 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의료기기라고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요. 장애인 보조기구 중에 의지와 보조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지가 손상된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구들인데 그것은 의료기기라고 하지 않고 보조기라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의료기기의 용도를 보도록 할게요. 1번,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번,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이렇게 명확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네 가지 용도를 보시면은 의사의 입장에서는 환자를 파악하고 진단하고 처치하고 예방하는 이 모든 행위를 다 포괄하고 있는데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의료기기란 거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본인의 허가된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모든 도구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라는 것이 딱히 어떤 다른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지도 않고 명확하게 한의사 또는 의사와 같은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통해 또는 한방 의료 행위를 할 때 사용되는 모든 제품들을 이렇게 총칭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인으로서 의료 행위를 할 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말 말 그대로 그런 당위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한의사들은 전통적으로 망문문절이라는 사진을 오감형 센서,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센서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교육을 받아왔지만 당연히 과학기술과 공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해상력의 기기가 계속 개발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기들을 통해서 환자들을 관찰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위이고 결국 그 혜택은 모든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또 그걸 법률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하니까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쵸. 기존에 이제 한의사 오감을 활용을 해서 진료를 해 왔지만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의학도 변하고 이러면서 의료기기를 사용을 해서 더 나은 환자, 그죠?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을 하면은 뭐 한의사가 의사가 되려고 하냐 이런 식의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표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점은 이 의료 행위에 대한 본질을 이렇게 조목조목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료기기를 쓰면은 한의사가 의사가 되려는 거 아니냐. 한의사는 의사죠. 근데 이제 법률상에서 아마 의과와 한의과를 구분하겠다는 의미에서 의사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은데 단순히 도구만을 사용한다고 해서 직종이 바뀌거나 그렇다고는 할 수 없는 게요. 의료라는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환자가 병원에 또는 의원에 와서부터 쭉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접수라거나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의사를 직접 만났을 때부터 생각을 해본다면은 의사와 환자의 접점의 처음은 시작은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즉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먼저 들어가죠. 보통 우리는 그것을 뭐 진찰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그 다음에 의사가 무엇을 하냐면은 정보를 본인의 머릿속에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즉, 데이터를 측정하는 행위하고 데이터를 통합하여서 결론을 내는 행위하고는 완전히 구분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행위가 거의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수집과 분석이, 수집을 모두 끝내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수집과 분석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와 통합하는 판단 행위를 섞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두 개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랬을 때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거기에는 의과, 한의과, 치과 이런 것들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또는 어떤 물리량을 통해서 또는 어떤 메저먼트를 통해서 환자로부터 객관적인 데이터를 끌어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그 행위 자체가 의사냐, 한의사냐, 치과 의사냐를 구분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 사실 간호사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즉 데이터를 추출한다는 거에서는 이게 어떤 뭐 직종의 어떤 권한을 넘는다던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추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는 의료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판단을 할 때 판단 알고리즘이 서양 의학 쪽인 알고리즘과 가이드라인과 이런 질병관을 사용한다라면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아마 의사일 거고요.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워왔던 한의학 이론과 한의학 지식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환자의 정보를 통합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 질병도 사실 질병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도 매번 발전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기도 하고 예전에는 정의되지 않았던 질병이 새롭게 정의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한의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통합의 과정은 각자 고유의 지식 체계와 그다음에 커먼리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현대 의학적인 체계를 다 사용해서 통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통합의 유니크니스가 바로 의사냐, 한의사냐 또는 이 두 가지 지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의료인이냐를 결정을 하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도 법률적으로 갈라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를 들면은 한의사가 현대 질병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을 것이냐? 그건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직종을 넘나드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 의료 이원화 체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제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치료 도구에 있어서는 이제부터는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라는 것은 학문적인 본질의 차이에서부터 발생할 수도 있고, 교육받은 도구, 아무래도 한의사는 침이라던가 한약이라던가 뭐 구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트레이닝을 받았고요.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뭐 수술이라던가 어떤 뭐 그 합성 의약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트레이닝을 받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것을 함부로 쓰게 되면은 당연히 보건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환자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또 다른 우리가 이제 그 직종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딥하게 논의를 해야겠지만 그 전 단계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통합하는 판단 과정에 있어서는 네, 직종의 차이라던가 너는 이래서는 안 돼, 저 집단은 저래야만 돼라는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인간 자유사고에 대한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의료 행위가 사실은 되게 복잡한 프로세스지만 그거를 구분을 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환자로부터 뭔가 정보를 얻어내고 측정하고 이러는 행위는 그죠, 의과나 한의과나 이렇게 가를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제 그 추출된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의료적인 판단을 할 때는 이제 그때 한의학적인 지식이나 뭔가 이론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행위, 그 통합하는 행위, 거기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이번 초음파 관련 그 대법원 판결에서 대표님 보시기에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한번 여쭤봐도 음. 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보면은 정말 명문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어쩌면은 이제 비정상이 정상이 된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약간 포커싱 되는 단어라던가 이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어, 분야에서의 스페셜티를 가진 한의사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신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의미 있는 단어랄까, 그 부분은 의료기기에 대한 이해를 대법원에서 정말 면밀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모든 것은 이제 법률 하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한의계와 그 의과 쪽에는 좀 꾸준한 갈등 양상이 있었던 것을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거고 그중에서 이제 일부 우리 한의사들을 오래된 시간에 박제하기를 원하는 그 일부 그룹들이 사용한 단어가, 어, 의과 의료기기, 그리고 한방 의료기기를 나눠서 언급을 계속했어요. 법률상에서는 의과 의료기기나 한방 의료기기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의료기기만 있을 뿐이고요. 근데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들은 지속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세련되고 더 정확한 것들은 의과 의료기기라는 단어를 쓰면서 프레이밍을 해왔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뭐 예를 들면 뭐 맥진기라던가 설진기라던가,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도 모두 소중하지만 다소 전통에 박제해버리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기들은 한방 의료기기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한의사들은 한방 의료기기만 써야 되고 한방 의료기기만을 개발해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 프레이밍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보면은 이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즉, 제가 앞부분에서 강조드렸던 의료기기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관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고, 이 의료기기는 단지 인간의 활동에, 의료 활동에 필요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약간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의과 의료기기, 한방 의료기기라는 이런 프레임이 사실은 보건복지부라던가, 어, 많은 그 행정기관에 침투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그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었을 때,
의료기기를 만든 적이 있어요. 새로운 의료기, 신의료기기를 만든 적이 있었고,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적이 있었죠. 근데 물론 대학에서 이런 활동들은 대부분 다 보건복지부나 진흥원의 어떤 그 연구과제 펀드를 딴 이후에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도 계속 RFP에 나오는 게 한방의료기기 또는 한의의료기기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의료기기를 만들었었을 때는 사실 저는 최첨단 센서를 활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한의사가 사용하려고 만들었다 하지만 겉으로 봤었을 때는 컴퓨터가 붙어 있고 첨단 센서가 붙어 있다 보니까 많은 그 리뷰어들이 또는 심사자들께서 이게 한방의료기기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한방의료기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받아온 어떤 그런 인식 때문인지 의료기기에 반드시 한의학적인 냄새가 나야 한다라던가 이게 포함되지 않으면은 양방 의료기기 아니냐라는 이런 좀 과격한 말씀을 하실 정도로 행정 쪽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보건복지부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한방 의료기기나 의과 의료기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한의사나 한방병원이나 한의과 대학에서는 한방 의료기기만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런 좀 어이없는 과제 발주가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도 완전히 정리가 끝나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법원 판결이 이러한 어떤 행정 실제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그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크게 인지를 못했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다. 한방의료기기, 의과의료기기. 사실은 구분이 없다. 근데 뭔가 프레임,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아, 네. 그런 의미가 또 대법원 판결에서 진짜 있겠네요. 판결문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네. 아,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제대로 활용을 해서 이를 통해서 보다 나은 환자를 케어하겠다 그런 목적이 있는 건데요. 앞으로 이제 한의계가 의료기기를 제대로 활용을 해서 보다 나은 그런 진료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사실은 뭐 무턱대고 쓰겠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될지 그런 약간 미래지향적인 우리의 해야 되는 준비 이런 거를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그 역사적인 판결문이 나오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고, 음, 많은 사람들이 협동해서 비정상이었던 걸 정상화시킬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다 동의를 하지만 각자 조금씩 음, 그 강조점은 다른 면들을 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임상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임상의 일부는 그 임상 현장에서의 온도를 말씀하시면서 사용을 강조한 것이 이번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한편에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연구계에서 이 뭐 초음파라던가 이런 것들이 한의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한의 의료를 풍성하게 하고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들을 꾸준히 내온 것이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강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이거 둘도 이 두 가지도 대단히 중요한데 마지막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교육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용도 중요하고 연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한의사라는 이 그 직종을 한의사라는 면허를 가진 의료인들이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전혀 그 보건의료상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억울하지만, 이제서야 인정을 받은 건데, 그 인정의 기반에는 꾸준히 그간 한의과 대학에서 교육해왔고, 아주 묵묵히 교육에 힘쓰셨고,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해오신 교육자들의 힘이 아주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이거의 연장선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도구가 주어지게 되면은 좋죠. 근데 모든 힘에는 책임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명확한 도구가 올수록 우리가 내리는 우리가 통합하는 데이터들의 결론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도 충분한 교육이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교육들을 한층 더 강화하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주 오래전에 졸업하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교육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 대한 면허 후, 즉 보수 교육들을 더 강화해서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 다음 단계로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는 뭐 홍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수가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 저는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수가책이라는 거는 원래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항목들을 쭉 나열해 놓은 일종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의료인이 특정 의료 행위를 할 때 이것이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상대 가치 점수라는 제도를 통해서 환산을 해놨고 거기에 따라서 환자로부터 본인 부담금을 얼마 받을 것인지 그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얼마를 보전받을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리스트업을 해놓은 책입니다. 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이 초음파 진료 행위가 면허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됐기 때문에 수가 체계로 넘어가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빨리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경제적인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전문 직업성이라던가 자존감이라던가 또는 지속 가능한 의료 모델을 위해서 이 수가와 연동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문제인데,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수가 문제 이전에 이 수가 책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어떤 차지하고 있었던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이 법률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 모호한 정의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정의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인이 하는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판례라던가 대법원 판결 등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면허 내의 행위인지 외의 행위인지를 구분하는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환자가 병원에 와서 또 의원에 와서 진료를 받는 모든 프로세스가 다 의료 행위인데 이 자연스러운 의료 행위 하나하나를 다 리스트업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들, 모듈화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쪼개서 그 행위로서 그 수가책에, 일명 수가책에 리스트업을 해놓은 것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수가책이 어떤 역할을 하였느냐면은 기존에 명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판례 또는 어떤 전례가 명확하지 않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 마치 이 수가책에 있으면은 이게 허가받은 의료 행위인 것처럼 인식되었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수가책 리스트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 의료 행위를 하게 되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그 건강보험법상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리스트업에 지나지 않지만 실제로 모든 의료인들의 의료 행위가 리스트업 되어 있는 것들이 서로 없기 때문에 이 책이 그 역할을 대신한 부분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살펴보면은 페이지 수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양방, 한방, 치과 그리고 다른 이제 간호 쪽도 모든 의료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리스트업을 했기 때문에 분량이 대단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 그러니까 즉 한의사가 사용하는 그 테이블은 되게 적어요. 몇 페이지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좀 충격을 받을 정도로 한의사가 이렇게 제도권상에서 소외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네,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 분량이 대단히 적은데 이 숙가책을 빨리 현실화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이러한 그 진단적인 측면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면허 내적인 행위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행위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행위별 수가제라는 우리나라의 기본 원칙에 의해서 이 수가제 리스트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그러면 그 모든 행위들을 다 한의사가 하는 것으로 가정해가지고 리스트업을 해야 되느냐 되게 큰일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수가책을 면밀히 읽어보시면은 몇몇 문장만 바꾸면 됩니다. 왜냐면은 사실 지금도 양방 쪽에서 하는 의료 행위하고 치과 선생님들이 하는 행위가 겹치는 부분이 많죠. 뭐 의약품을 투여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다 따로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의료 행위들의 리스트를 쭉 해놓고 그 중에서 어떤 특정 부분들은 치과에서도 할 수 있다. 의과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의사나 한의사나 치과 의사가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를 해뒀어요. 아주 쉽게 일을 풀어나갈 수 있다라면은, 희망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면은, 그 테이블의 사용, 그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는 직군에 한의사를 추가하면 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좀 나눌 수는 있겠죠. 어느 부분들을 기존 테이블들 나눠가지고 이 부분은 한의사가 청구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한의사가 청구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그 테이블을 공용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가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그 전 단계에서 이 수가책이 실제로 행정적으로 의료 행위를 의료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초기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여기에 한의사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수가책이 이 대법원 판결을 빨리 반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대법원 판결은 큰 숲을 보는, 그림을 보는, 그림을 그리는 판결이지만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그리고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 기준이 되는 그 거의 유일한 리스트가 바로 이 수가책이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가 그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한의과대학에서 기존에 충분한 교육을 받아왔고 또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해도 위해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았던 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때 또 보수교육도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보다 신경을 써서 진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 활용해서 다 그런 이득은 환자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잘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바쁘신데 저희가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KM 클릭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